지금 근처에 문제가 없으신 분 계시죠? 조금만 내려주세요. 복사하고 같이 오시고요. 날씨가 맑은 가을 하늘 날씨 같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봄이고 알고 보면 미세먼지, 그렇죠? 독특한 날씨예요. 복사를 할 수가 있고. 땀나죠? 여기는 집에 여기 있을 거예요. 5층에 있을 거예요. 차에 있을 거예요. 오늘은 현대소설 165쪽입니다. 현대소설을 보시고요. 교재 잠깐만 선생님 가져와주세요. 오늘 시험 기간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이 있어서 끝나고 시험의 친구들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심표가 적을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시가 끝났고 오늘부터 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난 시간 하도 오래전의 얘기다. 잠깐 리뷰를 해보면 그러니까 시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그 이야기가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시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풀어내야 돼요. 그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서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소설하는 틀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화자가 시적인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또는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가지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렵고 거창한 주제 말고 여러분이 풀어낸 소사에서의 내용으로 이야기로 이해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소설은 원래 이야기죠. 그렇죠? 소설은 원래 이야기라는 말씀은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3요소가 뭐죠? 내신에 맨날 나오는 중학교 때 맨날 나왔던 소설의 3요소 뭐게? 인사합이 아닌데 뭐게? 주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 생각의 덩어리를 주제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야기의 틀에 맞추어서 풀어내요. 그렇죠? 구성이 있고 그렇게 맞추어 풀어내다 보면 작가의 독특한 스타일이 드러나 그 스타일을 문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면 소설을 읽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떻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구성 요소에 맞게 풀어내면 돼. 그런데 구성의 3요소가 뭐예요? 그렇지, 얘가 인사합이야.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죠. 이게 소설문학의 출제의 포인트가 돼요. 소설문학에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인물, 어떤 인물들이 등장해?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해? 라고 물어봐요. 그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 갈등의 양상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건과 인물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배경들이 제시되고 있어? 를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어떤 표현 방법들을 쓰고 있어? 어떤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어? 구성이라든가 표현의 기술들이 어때? 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문제, 보기를 주고 감상을 시키는 문제가 소설문학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조합해서 세 문제가 나오게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보기 문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보기 문제는 간단해. 여러분한테 감상 안 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를 읽고 분석하고 감상할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보기에 있는 어휘로 찾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얘기했구나. 보기에 그 근거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소설 한 편 보실게요. 소설 한 편 보시면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보는 소설이 이렇게 돼 있어. 철수랑 영철이가 만나요. 인물이 제시가 돼요. 오랜만에 만나
만났어요. 이 두 친구가. 근데 두 친구의 성격이 어떠냐 하면 철수는 떡볶이를 사랑하는 성격이에요. 얘는 떡볶이 매니아. 영철이는 어떤 성격이냐면 뭘 좋아해요? 얘는 라면을 좋아하는 성격이야. 떡볶이를 좋아하고 라면을 좋아하는 성격의 친구가 만났어. 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야 점심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철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떡볶이 먹자. 영철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면 먹자라고 이야기해요. 둘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을 일으켜요. 대립하게 돼요. 떡볶이야. 아니, 점심 라면이지. 국물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게 돼. 얘를 뭐라 그래? 갈등이라 그래. 이 갈등의 양상을 뭐라 불러요? 사건이라 그래. 소설에서의 주요한 내용은 이 갈등의 양상을 가리켜요. 둘이서 이제 막 싸우겠죠. 말다툼 하다가 막 주먹질을 하다가 침을 뱉다가 막 그러겠죠. 그렇죠. 안경이 막 깨지고 강냉이가 털리고 막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갈등의 심화라고 그래. 갈등의 심화. 이런 대립 양상을 보여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배고프니까 이제 야 그러면 라볶이 먹자라고 이야기해요. 라볶이를 먹으면 해결됐지? 얘를 뭐라 그래? 갈등의 해소라. 소설의 전 단계로 보건데 얘가 발단이 되겠죠. 만났어요. 전개예요. 위기와 절정, 싸워요. 결말, 해소가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설이에요. 제가 소설 전공이에요. 소설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설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소설은 현실에 대해서, 보통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현실이죠. 그 현실에 대한 인물의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소설이야. 소설을 한 줄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글이에요. 요게 다. 그럼 여러분들은 소설을 읽을 때 어디에 집중하시면 돼요? 인물을 잡으시면 돼요. 철저하게 인물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고 걔가 어떤 성격, 어떤 심리를 드러내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소설 내용의 전부야. 왜? 이 성격이 뭐를 일으키니까? 갈등을 일으켜요. 요 갈등의 양상을 뭐라고 불러요?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갈등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뭐라고 해요? 얘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랬죠. 이러면 소설은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뭘 잡을 거야? 인사배를 잡는 거지.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인물, 사건, 배경을 찾는 거야. 사건은 인물들의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요. 배경은 그 사건과 인물들의 내면 심리나 분위기들을 구체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걔네들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읽고 이해하려면 좀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장면을 나누실 거예요. 장면을 나누시면서 인사배를 잡으시면 돼요. 이게 소설 문학을 분석하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요즘의 출제 경향이 엄청나게 긴 장편 소설의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아주 작은 부분만 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가신 그 주제라든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클라이막스가 나오지 않아. 굉장히 긴 소설에서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주제를 외워가려고 하지 말고 전체 줄거리는 물론 읽어봐야 작품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해하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제 같은 거 외워와도 그 부분이 안 나와. 당황하지 마시고 장면 나누면서 인물, 사건, 배경만 체크하시면 돼요. 장면 어떻게 나눠요? 배경이 나뉘면 장면을 나누시면 돼요. 사건이 나눠지면 장면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작은 부분 안에 있는 인물의 성격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설을 읽는 요령이야. 내가 읽은 부분이 아니네. 주제가 어디 있는 거지? 이건 분명히 주제가 뭐 독립의 의지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인물의 성격만 잡으세요. 인물의 성격과 심리가 드러난 부분만 밑줄 그으시면서 읽으시면 소설 문학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씩 보자고요. 166쪽입니다. 소설의 기본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작가의 사상, 주제라는 말을 하고요. 이게 작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읽어요. 166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독자가 우리인데요. 60만 수험생인데 이 친구가 여기 가서 물어보면 주제 그냥 알 수 있어. 이거 왜 쓰신 거예요? 무슨 작품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얘를 봐야 돼. 거의 죽었어. 어이없어. 그러니까 얘를 보고 제가 뭐였을까를 분석해보자. 작품 하나 분석해봅시다. 작품 분석의 틀은 인사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작품 1924년에 운수 좋은 나라 분석해볼게요. 다 아시죠? 운수 좋은 나라. 국민소설이에요.
인물도 알고 있다. 인물 누구 나오니? 주인공? 김첨지. 알고 있어. 또 중요한 인물 누구 있어요? 비극의 여주인공 누구 있어요? 아내. 김첨지 안에 있어요. 그 외에 친구하고 손님하고 뭐 엑스트라 원투수이 좀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지? 어떤 사건이었어? 그날따라 유난히 어때요? 그날따라 유난히 장사가 잘 돼요. 막 부자 손님들 태우고 학생 손님 태우고 막 비 오는데 비싸게 불렀는데 바로 콜하고 해서 그날따라 유난히 운수가 좋은 날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김첨지 집에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병들어서 아파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많이 아파. 죽어가고 있어. 집에 가보니까 어때요? 아내가 죽게 돼요. 이런 사건이에요. 자, 얘 한번 일반화해서 풀어보자. 물론 이 아내의 죽음을 더욱더 비극적으로 대비해서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운수 좋은 날이었겠지. 그렇죠? 반어적인 표현으로. 예, 그날따라 유난히 운 좋다는 것은 뭔가 있을 비극적 사건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 그렇죠? 좀 인생을 아시는 분은 아내의 죽음과 운수 좋은 날이 왜 반어적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많이 안다. 그렇죠? 아내의 죽음은 분명히 썩 좋은, 그렇죠? 가끔 자리를 비우는 아내는 고맙지만 아예 가버리면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이제 밀려있고 애들 있고 자, 이 한번 일반화해보자. 배경은 1924년이야. 1924년은 어떤 해죠? 어떤 해야? 요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평가원에서 얘기 안 해줘. 1920년대, 1930년대 나오면 그냥 알아야 돼. 이거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 다 안 돼. 어떤 시기야? 일제야. 이거 알아야 돼. 그렇죠? 일제강점기라는 거 아셔야 돼.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일제화가 먼저예요? 분단 6.25가 먼저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엄마한테 물어봐. 뭐가 먼저인지 그걸 알아야 돼. 요 인물들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을까? 김첨지랑 아내 어떤 계층이에요? 어떤 계층이죠? 김첨지랑 아내 인력거꾼인데, 직업이 인력거꾼인데 지식인이나 부유층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일단 뭐 애들도 아니고 순수한 청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계층이야? 하층이에요. 하층. 또는 뭐 도시 빈민층.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아니야. 뭐 하루에 막 인력거 그 손님들이 막 500명이 와. 막 하루에 막 1000단위씩 벌어.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점상 하시는 뭐 이렇게 포장마차 하시는 분 하루 매출 1000 나오는 데 좀 있어. 그렇죠? 좋은 데 가면 거기 있는 명동에 있는 주요한 거리에 그 포장마차 하나의 권리금이 얼마일 것 같아요? 명동에 이렇게 메인스트리트 가면 거기 막 회오리 감자 팔잖아요. 막 핫바 막 하잖아요. 그거 하나 포장마차 그거 한 대 권리금이 얼마? 권리금. 거기 놓는 데 막 놓는 가격. 그 포장마차 가격이 아니야. 권리금.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거로 4억이야. 4억. 그 포장마차 하나. 이건 뭐 집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4억인 이유는 하루 매출이 얼마라는 얘기야. 하루에 10만원, 20만원 팔아가지고 4억을 받겠어. 그럴 리가 없겠지. 그치? 막 외국인 관광객 오면 줄 서서 보고 3,000원 내고 줄 서서 보고 하루에 수백 명도 와. 얼마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그렇죠? 물론 매일 막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이야. 그렇죠? 그 사람 다 사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번 와가지고 주말에 한번 사면 1000단이 나와. 그러니까 4억 내고 오다가 이렇게 하나 세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니요. 그렇죠? 여하튼 일제 하층민의 요 내용, 사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무슨 삶이야? 어때 삶이? 나쁘지는 않는 삶이야? 그건 아니야. 그쵸? 자꾸 남학생들이 아내가 준 게 왜 비극인 거야? 라고 물어보지만 그래 맞아. 10년 더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삶이야? 비극적인 삶이야. 맞아. 물론 가끔 아내가 집을 비우면 좋아요. 근데 애들을 놓고 가면 힘들어요. 애들 데려가면 좋아요. 일제와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이 이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지. 우리 어떻게 분석했어? 인사별. 그럼 이 작품에서의 갈등의 양상은 뭐였어? 갈등의 양상은? 김첨지와 아내의 갈등이야? 아니지. 아내가 죽은 비극적인 삶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괴 바이러스 때문이야? 좀비가 나타났나? 뭐야? 일제하라는 부정적인 현실이지. 그래서 이거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되겠지. 인물의 성격이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 아내가 죽어서 왜 설렁탕
밥 못 먹니라고 울부짖으면서 끝나. 그러니까 비극적인 삶이야. 만약에 요 김첨지가 아내가 죽은 거에 발끈해가지고 폭탄을 들고 조선총독부를 찾아가요. 폭파시켜버렸어. 그럼 주제가 뭐가 되는 거야? 일제한 측면의 저항의지가 되겠지. 그게 될 거야. 그게 주제일 거야. 왜? 인물의 성격이 주제야. 인물이 사건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느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인물과 사회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갈등의 양상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갈등의 양상이 사건의 주요한 내용이고 주제예요. 그대로 주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뭐만 잡으면 돼? 인물의 성격만 잡으시면 돼요. 그 성격의 양상이 사건이니까 걔가 주제를 이야기해 주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하나씩 팁을 보면서 보자고요. 넘어가시면 167쪽입니다. 여기에서 소설을 분석하는 주요한 틀을 한꺼번에 쫙 할 거야. 그리고 뒤에가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안에 소설 분석의 중요한 틀은 다 있어요. 167쪽입니다. 소설 독해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소설 지문이 출제가 되면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소설 지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게? 처음이 중요해? 가운데가 중요해? 끝이 중요해? 어디가 중요해? 생략된 줄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생략된 줄거리에 동그라미 별표 하나 하시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럴까? 생략된 줄거리는 누가 쓸까? 교재 없으시구나. 조금만 기다려요. 미안해. 생략된 줄거리는 누가 쓸까? 생략된 줄거리. 이거 현진건이 운수 좋은 날 쓰면서 쓰고 죽은 다음에 내 작품을 수능에 낼 때는 생략된 줄거리를 이렇게 써줘. 그러고 죽었을까? 아니야. 이거 누가 썼을까? 당연히 출제자가 썼겠지. 그러면 왜 썼을까? 왜 줬을까? 생략된 줄거리를. 그게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 텀에 들으신 분들 2006년 유충열전 봤습니다. 최고 운전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생략된 줄거리 부분에 선지가 하나 나와요. 그 선지에 대한 근거가 생략된 줄거리에 있어.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생략된 줄거리를 대충 읽고 넘어가면 문제 하나 틀릴 거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아니면 안 줘요. 없는 것도 있죠. 걔는 왜 없어? 그 부분이 없어도 지문이 있는데 무늬가 없어. 전혀 무리가 없어. 그리고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걸려있는 선지도 없어. 그러면 안 줘. 다시 말하면 있으니까 준 거야. 이게 없으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선지가 하나 걸려있어. 그것 때문에 문제가 틀릴 수 있어. 반드시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어? 생략된 줄거리에 제일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지. 왜? 그 문장부터 본문과의 연결고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생략된 줄거리를 천천히 읽어야 된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생략된 줄거리에서 인물과 배경에 대한 정보를 다 줘요. 마음 급하다고 막 본문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장면을 구분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장면의 구분과 장면에 대한 이해가 소설 문학에서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가 되고 분석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장면이 3개쯤 나와요. 3개쯤 나와서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은 중간에 중략 부분을 주고요. 앞뒤 분단에서 2부분 정도로 나오게 되고 그 나눠지는 2부분이 하나쯤 끊어져. 그래서 보통 한 3개 정도의 장면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작년에 9월 나왔던 염상석의 만세전처럼 그냥 한 장면인 경우도 있어. 두 인물이 대화를 하는 한 장면인 경우도 있는데 대충 3개쯤 나누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배경은 어떻게 나누어요? 장면은 어떻게 나누어요? 배경을 중심으로 나누세요. 배경이 바뀌면 이튿날 하고 배경이 바뀌면 장면을 나누시면 돼요. 그로부터 1년 후 장면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방 안에서 얘기하다가 학교 장면이 나와요. 그럼 장면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배경이 바뀌면 나누시면 돼요. 4번 배경이 안 바뀌면 사건의 양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엄마랑 나랑 얘기하다가 형이랑 엄마랑 얘기하면 장면 나누시고 그 장면 안에서 인사배 잡자고 인사배포 장면으로 소설 문학 이해해보자고. 4번이에요. 아이들이 비문학은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요. 뭐 단어 하나 안 놓치려고 토시 하나 밑줄그면서 읽고 소설은 막 대충 읽고 읽으면서 막 대충 이해해보려고 어떻게 느껴보려고 그러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요. 특히 인물 동그라미 하실게요. 우리 인물 중심으로 읽을 거야. 어떤 인물이 어떤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집중하셔야 돼. 인물 중심으로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면 나누면서 인사배를 찾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배를 찾으면 뭐가 되냐면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세모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는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긍정부정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주동인물이고 그렇죠? 지금은 반동인물이에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갈등을 일으키겠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볼 거야. 간단하게 쓰시고 뒤에 가서 보실게요. 그리고 또 인물을 찾으면 인물들을 동그라미 하면서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쭉 찾고 있으면 시점이 드러나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시점을 아실 수 있어요. 시점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돼요. 제일 처음에 소설 안에 나라는 글자 또는 우리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경우랑 안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경우랑 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점을 나눌 수 있고요. 또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거 가지고 시점을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씩 해보자. 나라는 글자가 있어. 나는 이런 나라는 글자가 있어. 나라는 글자가 있고 내가 주인공이어서 내 내면 심리가 나와. 내 내면 심리가 다 드러. 나는 무서웠다. 나는 즐거웠다.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하다라 내면 심리가 드러나. 그런 시점을 뭐라 그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해. 내가 등장해. 나라는 글자가 있어.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내 내면 심리,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시점을 뭐라 그래? 나는 그냥 주인공을 관찰하는 것뿐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말을 써요. 나라는 글자가 드러나지 않아. 나이가 없어. 내가 등장하지 않아. 그런데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있어. 심지어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도 알 수 있어. 뭐라 그래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써요. 나라는 글자가 없어. 내가 등장하지 않아요. 주인공의 내면 심리도 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말을 써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1인칭, 1인칭, 3인칭 이런 말 잘 안 써. 수능에 쓰는 표현이 뭐냐면 1인칭이라는 말은 뭐라고 쓰냐면 작품 속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작품 속 주인공이라는 얘기는 번역하면 작품 속에 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있다는 거야. 1인칭이라는 이야기하고 3인칭이라는 말 잘 안 써. 맨날 표현이어서 3인칭 이런 말 잘 안 써. 어떻게 쓰겠어? 작품 밖에 서술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표현도 알아주세요. 수능에서 말하는 표현이야. 평가원에서는 1인칭, 3인칭 이거 촌스러워서 안 써. 작품 속의 주인공인지 작품 밖의 서술자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1인칭이구나 3인칭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몇 인칭 소설이야? 시점이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을 관찰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나와요. 인물의 성격 제시, 이거 교재 없어 다 쓰셔야 돼. 성격 제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어떤 제시가 있어요? 직접적인 제시가 있고, 그렇지, 간접적인 제시가 있어. 직접적인 제시는 그 인물의 내면 심리, 성격 그런 것들을 직접 얘기해 줄 거야. 철수는 착하다. 철수는 못됐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서술 방법은, 진술 방법은 소술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같은 말, 뒤에 가서 보실게요. 서술, 요약적, 분석적, 직접적 제시라는 말을 씁니다. 설명적 제시 이런 말을 쓰는데 뒤에 가서 볼게. 뒤에 정리가 되겠어. 간접적인 제시는 철수의 성격,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여줘. 예를 들면 뭐야? 대화라든가 행동 같은 묘사를 해줘. 그러면 철수의 성격을 알 수 있어. 철수가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무거우시죠? 어디까지 들어다 드릴까요? 라고 하면 철수의 성격을 알 수 있겠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철수가 착하구나. 철수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 똥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철수의 성격을 알 수 있지. 어떤 성격이에요? 미쳤구나, 착하구나 라고 알 수 있지.
길거리가 더러울까봐 자기 주머니에다가 강아지 똥을 넣는 착한 성격이 있다라고 알 수 있어. 그렇게 해주면 간접적 제시. 철수는 착하다 그러면 직접적인 제시가 되겠지. 내려오시면 사건이에요. 사건은 뭐라고? 갈등의 동그라미. 사건은 갈등이라고. 갈등은 왜 일어난다고? 소설은 갈등 문학이에요. 갈등은 왜 일어날까? 갈등은 성격의 대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인물의 성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걔네 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인물 중심으로 있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물론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부분은 찾아서 읽게 됩니다. 갈등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갈등의 양상은 내적 갈등이랑 외적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적 갈등은 인물과 좀 이런 표현을 써요. 동일 인물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너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 내 마음속에서 to be or not to be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토요일 날 한 8시 반쯤 되면 하는 갈등이에요. 그렇죠? 갈까? 그렇죠? 아, 이거를 꼭 귀찮고, 이거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갈까 말까 그 갈등이에요. 그 내적 갈등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외적 갈등은 크게 4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게 돼요. 첫 번째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에요.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갈등의 양상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두 번째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고요. 세 번째는 운명이 먼저죠. 운명과의 갈등이고요. 네 번째는 자연과의 갈등이에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라면 두 인물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한쪽 인물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겠고 반대편 인물을 단독인물이라고 하겠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쁜 착한 놈 나쁜 놈 이런 뜻은 아니야.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지. 얘가 막 뭐 사람 죽이고 막 사기치고 막 그래서 나쁘다는 게 그래서 반동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야 이런 게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보통 어디가 많이 부정이지? 어디가 부정적이죠? 사회 우리는 부정적인 사회 환경 현실들이 시리즈로 있었어.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와 일제학. 뭐 시문학이랑 똑같아.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문학이 창조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아주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는 그냥 놀지. 그렇죠? 하지만 뭔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글을 끄적여. 그걸 뭐라 그래? 문학이야. 그래서 보통 문학은 부정적인 환경이 많아요. 요 끝나고 또 뭐 있었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의 문제. 요 끝나고 또 뭐 있었어? 군부 독재가 있었어요. 군사 독재. 다 부정적인 환경. 그리고 또 요즘에 뭐가 있냐면 요즘도 좀 지나긴 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부정적인 환경이 있어요. 산업화 도시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얘네들 전통적인 삶을 해치고 전통 사회를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문제는 주시라. 맞다 했죠? 그 다음에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라는 거는 교재 없으신 분. 그리고 한 명 늘었다. 오케이, 여기 좀 있어요. 여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167쪽을 하고 있습니다. 167쪽. 근데 이거 다야? 좀 심플하다. 일단은 그 앞쪽 부분. 뭔가 오케이. 쉬는 시간 드릴게 뒷부분은 산업화 도시화 되겠습니다.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은 운명이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운명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운명에 저항하느냐의 갈등이에요. 그 운명을 따르느냐 또는 그 운명을 거부하고 맞서느냐 그런 갈등이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입니다. 근데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을 다룬 작품은 많지 않아. 여러분이 수능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은 거의 몇 개가 없는데 한 2개밖에 없어. 이게 2013년 9월 나왔던 김동리의 역마가 있고요. 그리고 김동인의 배따라기 이 정도밖에 없어. 딱히 이름을 다룬 작품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근데 이게 2013년 9월 기출이야. 그래서 우리 때는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 가볍게 보시고,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은 뭘까? 어디가 부정일까?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로는 자연을 해치는 부정적인 인물 이렇게 아는데 아니야. 이때는 자연재해를 가리켜요. 자연재해. 예를 들면 뭐야?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것들이지. 좀 이따 볼 건데 모래톱 이야기 뭐 이런 거, 김정한의 사하초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런 자연과의 갈등이 드러나요. 주의하실 건 인물과 사회든 인물과 이런 것들이든 간에 얘네들이 사회 전체가 등장하는 경우는 없어. 예를 들면 일제하에서의 인물의 갈등이야. 그럼 일본 사람 전체하고 싸우는 거야? 일본인 1억 명하고 싸우는 거야? 일본 원숭이 1억 그렇진 않잖아. 그렇죠? 이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하겠지. 그렇죠? 뭔가 이 인물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요 사회적인 배경으로, 예를 들면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요 사회들이 인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겠지. 대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인물을 잡자. 철저하게 인물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려오시면 배경입니다. 배경은 장면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장면 나누실 때 배경이 바뀌면 그 장면 나누면서 단락을 끊어 읽으시면 돼. 비문학처럼 단락이 끊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장면을 나눠야겠습니다. 배경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상징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시에서는 상징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소설에서는 상징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소재랑 배경밖에 없어. 딱 두 가지인데 일단 배경의 기능 먼저 보시면 배경의 기능은 주제를 암시해줘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주고요. 사건의 사실성,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대와 지명이 나오면 있을 법한 일이구나 라고 해서 사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김동리의 역마야. 역마에서 주인공 성기가 운명의 수능에서 떠돌이의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아침이 어땠어요? 유달리 맑게 갠 아침 하늘이었어요. 유달리 맑게 개고 꽃이 피고 산새가 울고 있어. 아,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긍정적이구나, 갈등이 해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암시하기도 해요. 두 번째 보시면 배경과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쓸게요. 배경과 소재의 상징적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상황으로 이해하자. 쓸게요. 상황으로 이해하자 하는 게 문제 풀이법이야. 나중에 배경과 소재의 상징성 물어보면 앞뒤 문맥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쓸데없는 걸로 쓰면 안 돼. 그러면 틀린다. 학교 시험이라든가 동네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수능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것만 출제가 되고 있어. 예를 들면 이번에 인수에 실려있더라. 황수건의 학이라는 소설이에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소설이에요. 거기 주인공 누가 있냐면 두 명 나와. 두 친구. 성삼이랑 덕재가 있어요. 문제 하나 들어볼게요. 소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내용 좀 설명해드릴게요. 성삼이랑 덕재는 아주 오랜 친구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조도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전쟁이 나요. 배경은 분단, 6.25가 되겠습니다. 전쟁이 나 성삼이는 국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덕재는 인민군으로 들어가게 돼요. 인민군에 편입이 돼요. 북한군이 돼요. 전쟁이 참 치러지고 성삼이가 있는 부대에 덕재가 잡혀와요. 북한군이니까 잡혀왔어요. 깜짝 놀랐죠? 내가 아는 그 친구인데 여기에 있네. 우리가 지금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에 적군이 됐어. 덕재는 이제 다른 부대로 호송을 해야 돼. 처형장으로 호송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성삼이가 자원을 해요. 성삼이가 덕재를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둘이 말이 없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상황이 있지라 딱히 대화할 게 없어. 끌고 가서 성삼이가 얘기를 하죠. 너 왜 그랬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왜 이렇게 막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가족들 죽이는 인민군에 간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덕재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얘기를 쭉 해요. 내가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뭐 공산주의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피난을 못 갔어. 그냥 그 마을에 있었어. 근데 인민군이 들어왔어. 들어오다 보니까 인민군이 들어왔는데 나는 북한군이 싫어요. 그러면 어떡해? 딱 죽여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민군에 편입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도 아프시고 그렇게 편입하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삼이가 좀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얘가 뭐 딱히 뭐 내 원수고 뭐 우리 가족을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프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라고 이해해요. 한참 길을 가다가 저기 풀숲 사이에서 머리가 붉은 정수리가 붉은 단정학 두 마리를 보게 돼요. 학입니다. 괜찮아요.
학 두 마리가 풀숲 사이에 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삼이가 덕재한테 야 우리 학 잡이하자 라고 얘기해. 어렸을 때처럼 우리 학 잡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덕재가 순간 이상해. 지금 나 처형장 끌려가면 죽어. 어차피 고문 받고 막 죽을 거야. 근데 갑자기 학을 잡재. 그래서 어리둥절해요. 성삼이가 덕재 수갑을 풀어줘요. 야 내가 이리 갈 테니까 너 절로 뛰어들어가. 그래서 우리 학 잡자. 내가 학을 몰아올 테니까 네가 학을 잡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덕재가 아차 싶어요. 왜?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죄인이라든가 포로를 풀어주는 상황은 뻔하지. 무슨 상황이야? 도망가면 뒤에서 쏠려고, 그렇죠? 죽이려는 거야. 제가 아차 싶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어. 우물쭈물. 성삼이가 아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빨리 뛰어들어가. 그러면서 성삼이가 풀숲으로 가버려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덕재가 눈치를 채고 반대편 풀숲으로 막 뛰어들어가. 막 뛰어나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삼이가 덕재를 풀어준 상황이야. 문제드립니다. 단정학 두 마리가 상징하는 건 뭐야? 단정학 두 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소재나 배경의 상징성이 나오면 상황으로 이해하자 그랬어. 뭐 민주주의, 뭐 이념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죠? 뭐 국군과 인민군의 다 필요 없고 둘 사이에 뭐가 회복이 되는 거야? 무정, 정답, 무정의 회복이에요. 그죠? 이렇게 상황으로 이해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 인물 간의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고 그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 그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가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실 수 있어. 어떻게 이해하자? 상황으로 이해하자. 상황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해하자는 말씀을 드려요. 자, 하나 해보자. 이제 작년 9월 기출 168쪽이야. 작년 9월 기출 문제 하나 보시고 이어서 이론들 자세하게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집 몇 개 보자. 168쪽에 작년 9월에 A형 나왔던 전광중의 껍빛단 있습니다. 껍빛단은 러시아인데 소련 말인데 캡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학 문제 나오면 뭐부터 봐요? 지문 먼저 봐요? 문제 먼저 봐요? 옆집 몰고 먼저 봐요? 지문 문제 먼저 봐야지. 문제 보기 문제가 3번 문제 먼저 봐시죠. 171쪽입니다. 보기에서 많은 것들을 줘. 얘네들을 가지고 감상을 시키기 때문에 정보를 거절하지, 출제자의 호의를 거절하지 마셔요. 보기 보시면 전광용의 껍빛단 리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 이후까지 격동기를 살아온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요. 아, 땡큐. 배경 좋네. 땡큐. 일단 부정적인 상황들 좋네요.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분단, 이념의 문제까지 좋네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나오지? 그러면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네. 소재 동그라미 하실게요. 옆집 보잖아. 소재. 자, 소재 역할들이 쭉 나오네. 소재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소재 역할들이 나온다. 밑줄 하나씩 긋자.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 밑줄 하나 긋고 넘버링 할까요? 동그라미 1번 하실게요. 오른쪽에요.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할게요. 또한이니까 하나 더 있다는 거네. 밑줄 하나 긋죠.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전달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할게요. 따뜻하니까 졸리지 친구야. 그치? 너 한가롭게 졸고 있는데? 여유 있는데? 안 돼.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소재가 몇 개 등장하고 그 소재들이 1번, 2번, 3번의 역할을 하고 있대. 아마 그 소재들 분류해가지고 찾으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3번 소재인데 1번이라고 설명하면 틀려도 정답이겠지? 그거 찾으면 되겠다. 본문 한번 가보시죠. 뭐 중심이라고? 철저하게 인물 중심이야.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잡자고요. 인물 동그라미 하면서. 자, 읽어보자.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에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측들이에요. 그 동그라미 하실게. 일단 그가 나왔고, 그렇죠? 장면 나누면서 읽건데 그라고 나왔네.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목을 보건데 껍빛단 리 걷지. 그렇죠? 좀 보자.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서 무태 안경 속에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했어요.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가 묻으면 혼나고요. 간호원들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에 껴야만 돼요. 우리는 인물의 성격 잡자고. 무슨 성격이야? 어때요?
굉장히 꼼꼼하죠.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딱 오자마자 창틀 손가락 싹 쓸어가지고 먼지 있으면 막 간호사들을 깼대. 간호사들을 깨고 원장인 거 보니까 얘는 직업이 뭐일 것 같아? 의사인 것 같다. 그렇죠? 의사인 것 같아. 성격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요. 근데 꼼꼼한 걸 넘어서 약간 결백증까지 있어 보인다. 그렇죠? 약간 좀 심한 정도인 것 같다. 아무튼 그의 단고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마지 않아요. 결백성 밑줄 하나 그을게 아예 나오네. 그렇죠? 올라가서 한 줄 더 몇 줄 긋자? 뭐 신경질의 몇 줄 하나 긋자. 그렇죠? 또 성격도 어때?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결백성이 아주 뛰어나고 신경질적이니까 인물의 성격 잡자고. 145대 때 청진기관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 아우 동그라미. 이인국 박사 이름 나오네. 이인국이. 얘가 삐딴니까 보다. 그가 이인국이야. 그는 수복이 되자, 서울 수복되자 재빨리 색방 하나를 얻어서 병원을 차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평당 50만 한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50만 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많다는 거겠지? 아니면 큰 병원 하나 차렸다는 거가 되겠지. 굉장히 좀 이렇게 뛰어나나 보죠.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켜 나름 큰 병원을 차렸어. 수단도 좋네. 수완도 좋아가지고 의사들도 불러 모았네. 운영은 각자의 초주머니 샘속이었지만 각자 그냥 자기 과에서 버는 대로 가져가는 거지만 종합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수완이 좋고, 그렇죠? 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나름 성공하고 있구나 정도 알 수 있겠고요. 약삭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딱히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병원을 차린 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돈도 뺏는 것도 아니고.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18금 회중시계를 꺼내서 시간을 봤대요. 어디 한 줄 떨어져 있네. 아마 나뉘는 것 같은데 2시 40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죠. 약속이 있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있대요. 아까 보기에서 보니까 소재 보자 그랬는데 시계 하나 나오는데 좀 보자고요.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돼요.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필요한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어서 새 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됐지만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를 같이 한 유일품이고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하대요. 아까 소재 열심히 보자 그랬으니까 시계 동그라미 하나 하자. 이 시계는 의미가 있대. 뭐래요? 밑줄 하나 놓자. 삶의 도피를 같이 한 유일품이고 오른쪽에요. 인생의 반려자. 또 이인국 박사의 소재 중에서 시계가 하나 나오는데 이 시계는 뭐래? 인생의 반려자래. 중요하대.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이에요. 왕진 가방도 같이 갖고 오긴 했지만 걔는 이미 없어졌고 어렵고 시계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아까 3번 보기 문제 보니까 소재가 하는 역할, 이 소재가 어떤 의미가 가지는지 보자 그랬어. 일단 표시하고 가자고요.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 통장 등이 들어있는 비상용 캐비넷 금고 속에 넣고 잠자리에 든대. 누가 훔쳐갈까봐. 좋은 시계인가 그렇죠?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시계.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이 시계는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래요. 경성제국대학이겠지, 그렇죠? 지금 서울대가 되겠고 아주 좋은 대학에서 졸업하면서 기념품 받은 거야. 중요한 시계.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친구야. 그 후 30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해갔지만 시계라는 옛 모습 그대로예요. 주변뿐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했을까? 20대의 홍안을 자랑하는 젊음은 다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지고요. 이마에 주름살 생겨갔어요. 일제시대에 소련군 점령하에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동안 몇 차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이인국 박사의 과거 행적이 쭉 나오네요. 이 시대를 살았네요. 월삼 17선. 월삼 이건 뭐 중요하진 않은데 월삼이라는 게 이게 그 미국 시계 브랜드야. 월섬이라는 브랜드고 월섬 세븐틴이야. 이 시계에 보석이 17개 박혀있어. 세븐틴이 이렇게
12개 박혀있게, 그쵸? 12, 13, 14, 15, 16, 17 그래가지고 월삼 세븐틴이라는 시계 이름이야. 그냥 브랜드 이름이야. 정말 좋은 시계네.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신기하대. 굉장히 오래된 시계고 좋은 시계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 기울일 때는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렸고요. 그 속에는 강모와 스멜이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복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대. 졸업할 때 받은 거니까 이 시계를 받으면서 아, 사회로 나가는구나, 내가 사회인이 되었구나, 그 부푼 기대와 희망과 설렘들이 다 담겨있는 게 시계래. 결국 시계가 뭐다?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중량 부분 나눠져 있으니까 장면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나온 거는 그의 성격 볼 수 있고요. 의사라는 직업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좀 결백증도 있고 신경질적인 인간이고 그에게 시계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대 정도만 알 수 있네요. 뒷장면 보자고.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숨을 헐레벌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숙의 말, 해숙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인국 박사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 2명 나오네.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껌뻑 거렸어요.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거지. 우리 앞에 장면 보자. 아까 앞에 장면에서 과거 행적 쭉 나온 게 있는데 끝에서 한 8개 올라가시면 일제시대에 소련군 점령하에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그랬죠. 근데 지금 중량 이후 부분이 소련군 점령이지. 그럼 시간대가 어떻게 된 거야? 과거로 넘어갔지. 이런 구성 뭐라 그래? 좀 이따가 할 거야. 무슨 구성이라 그래? 역순행적 구성, 역전적 구성이라 그러죠. 과거로 넘어갔지. 얘보다 얘가 더 앞서. 얘는 과거 이야기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중량 끊어진 부분에서 소련군의 점령 생활을 얘기했는데 지금 소련군이 밀려오고 있어. 과거 이야기라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특이한 구성이 있으면 물어보지. 당연히 물어봐. 이 작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작품은 굉장히 복잡하게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 미국 대사관 브라운시 고려 청자주구 매수해서 미국 초청장을 받으러 가는 그 장면에서 과거를 쭉 회상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역순행적이야. 일제하에는 어떻게 살았고 소련군 점령에는 어떻게 살았고 미군 부대 하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 미군이 점령한 시기여서 미국 대사관 잘 보여가지고 미국 초청장 받으려는 그 장면이 현재고 나머지가 다 과거야. 이런 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다. 특이해서 그렇죠. 보자.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어요. 아마 소련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격해 들어오는 장면인 것 같아. 해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 이제 소련군 내려오면 도망가던가 아니면 그 소련군 점령하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좀 허탈했나 봐. 그렇죠? 좀 이렇게 멍멍했나 봐. 해숙이는 간호사인데요. 여기서는 알 수 없는데 얘가 이인국 박사의 부인이야. 결혼하게 있는 부인인데 여기서는 알 수 없고 그냥 해숙이라고 잡되겠고. 뭘 생각했는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벽장문을 열고요. 안쪽에서 액자를 하나 꺼냈어요. 국어 상용예가 밑에 있습니다만 국어는 일제하기 때문에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아니에요. 한국어는 당시에 조선어라고 했어. 국어라고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집은 늘 일본말을 쓰는 집이래. 이 이인국 박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친일파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그렇죠? 친일파임을 알 수 있겠지. 친일파인데 일제 점령하에서 친일파다가 소련군이 들어와. 그럼 당연히 소련군이 들어오면 친일파들 좋겠어 싫겠어? 아 싫어하겠지. 같이 지금 전쟁 나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얘가 뭘 하려고 해.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아 해방될 때는 해방되기 전에는 친일파하다가 해방되니까 친일파 아닌 척하다가 소련군이 밀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는 모양이다. 근데 액자를 뒤를 열어서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종이를 꺼내서 글자 한자도 남기지 않고 꼼꼼하게 찢어버렸어. 성격 나오죠? 어떤 성격이었어? 꼼꼼한 성격이었지. 지금 이인국 박사가 해숙이랑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인국 박사의 성격 꼼꼼한 건 아까 확인했고 얘가 지금 친일파의 흔적을 지운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소련군 몰려오니까 아마도 친일파
아닌 척 친소하려는 거겠지. 이게 어떤 인물이야? 해방 전에는 친일파하다가 해방된 다음에 친일파 아닌 척하다가 소련군 오니까 찢어버리고 있어. 어떤 인간이야? 기회주의적인 인간이죠. 보실 수 있겠지. 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타협해 사는 인물.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군 점령하니까 어떻게 됐어? 아까 앞에 나왔습니다만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 만나러 갔지. 또 이제 뭐 하는 거야? 친미하겠지. 친일하다가 친소하다가 친미하는 인간이 기회주의적인 인간.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서 얼마나 떳떳했는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게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아, 내가 그때 정말 이 친일 행위하면서 일본을 열심히 했으면서 진짜 칭찬받았는데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본말만 썼대요. 아주 철저한 친일파였죠. 해방 뒤에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이상한 정도로 그에게는 거리가 멀었어요. 완전히 일본인이 돼 있었어요.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도 컸지만 마누라도 열심히 일본어를 썼대.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줬기 때문에 친일파 가족이에요. 참마음이 되었네. 이 종이장을 탄 게 아니겠는가. 이 집안은 다 일본어 잘 쓰시네요 라고 칭찬해 준 거야. 그것을 판단하는 온 집안이 무슨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했어요. 아, 드디어 우리가 친일파가 되었어. 일본인이 되었어 라고 기뻐했대. 그러면 이제 일제 점령하에서는 살기 좋겠지. 일본인들이 잘 챙겨줬을 테니까. 그냥 기회주의적인 인간이에요.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그게 국어는 일본어야. 이 영예로운 기회 얻을 수 있겠소 하면서 아, 당신은 진짜 일본인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쪽발이 다 됐네 라고 얘기했어요.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약 소리가 떠올랐어요. 아주 철저하게 친일파를 하면서 친일 행위를 하면서 나름 이득을 얻던 인간이냐. 그 인간이 지금 소련이 밀려오니까 어때요? 친일파가 아닌 척 하려고 이걸 막 찍고 있어. 그렇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걸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아, 내가 정말 친일하기를 잘했지 라고 볼 수 있네요. 사건은 지금 소련군이 들어오고 있고요. 소련군이 입성하는 사건에서 이인국 박사가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그 도망갈 준비가 뭐였냐 하면 친일했던 행위들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고 있어. 다시 얘기하면 친일파 아닌 척 하려고.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인물 간의 갈등은 없고요. 여기는 인물과 뭐의 갈등이 있고요. 요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된 이유가 뭐야? 이런 갈등의 양상이 드러난 이유가 뭐야?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지. 부정적인 현실과의 갈등이 되겠는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인물이 어때요? 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이 그렇죠? 이 인물 자체가 기회주의적인 부정적인 인물상을 그리고 있다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 부정적인 인물을 보여주니까 아직 작품이 다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의 내용은 주제는 어디로 가겠어? 이 인물에 대한 풍자와 비판으로 가게 되겠지. 친행이 잘했어. 정말로는 아주 능동적으로 시대 변화에 잘 대처하는 인간이야. 그렇게는 안 갈 테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이 인물의 풍자와 비판이 주제로 가겠지라고 예상해 볼 수 있네요. 여기까지는 물어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물의 행적 정도로 예상은 되겠다. 물론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인 건 알 수 있어.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것 작품 내용으로 아실 수 있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자고요. 넘어가셔서 따끈따끈할 때 3번 문제 먼저 보실까요? 거기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까? 소재의 역할 봤는데 일단 시계가 나왔었고요. 3번 문제 보시면 소재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 구성의 역할을 하거나 부가 정보를 주는데 하나씩 보자. 1번이요.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온 피난 유물로서 끊을게요. 자, 보기 나오면 앞에 부분은 사실 판단하시고 뒷부분은 보기에서 근거 확인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왕진 가방은 들고 온 피난 유물 맞지? 같이 갖고 왔다 그랬어. 갖고 왔는데 이제 미군 넘어와서 잊어버리고 미군이 준 거랑 바꿨다 그랬어요. 유학 생활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유학 생활이 고단한 거는 그래 많이 하더라도 뭐 유학 생활이 편하진 않았겠지만 뒷부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보기에도 없고 본문 내용에도 도저히 없지. 이 껍빛단 이인국 박사가 고향에 가고 싶어, 가족이 그리워, 뭐 돌아가고 싶어, 도저히 없다. 보기에도 근거가 없고 본문에도 근거가 없고 정답.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감상시키지 않고 본문에 없었는데 다른 데 있었던 건가? 내가 전체 줄거리를 못 읽었던가? 그런 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 수능도 리딩이야. 읽고 찾으면 돼. 여러분한테 감상 안 시켜. 여러 애들한테 무슨 감상을 시켜. 그냥 찾을 수 있니? 만 물어보면 돼요. 더 이상은 안 물어봐. 답은 1번이겠고 나머지도 확인해보잖아. 2번이야. 인생의 반려로 비유된 시계는 끊을게요. 맞죠? 인생의 반려자라 그랬어.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라 그랬어. 역사적 흐름을 한 인물의 삶에다가 표현해줄 수 있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라는 말은 보기 셋째 줄에 있고요. 한 인물의 삶을 담는다? 이게 반려자라는 거지. 중요하다는 거지. 괜찮아요. 3번. 비상용 캐비넷은 주인공의 성격을 형성해주는 소재로 끊을게요. 비상용 캐비넷에 뭐 했지 얘가? 시계라든가 중요한 물건 담아놨지. 이 시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잘 때 누가 훔쳐갈까봐 금고에 넣어놨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인 거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인공의 주도 면밀한 꼼꼼함, 철저함 괜찮네요. 그렇죠? 보기에 세 번째 보시면 인물에 대한 부가정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소리를 볼 수 있겠지. 얼마나 중요하면 잘 때 금고에 넣어놓고 자요. 4번 신사복은 끊을게요. 딱히 판단할 건 없고 주인공이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어떤 희망찬 기대를 표상한다. 희망찬 기대. 얘가 이제 학사모를 벗고 사회에 나가는 기대와 설렘 되겠죠. 역시 주인공의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부가정보, 세 번째 소재의 기능으로 볼 수 있겠네. 5번 라디오는 소련군의 입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는 소재로 끊을게요. 라디오를 통해서 소련군이 온다는 방송을 들었죠. 두 번째 중량 이후 부분에서 시대적 상황 전달하는 거 괜찮지. 보기의 첫 번째 소재 역할을 보시면 시공간적 배경 제시 되네. 주인공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제시해준다. 그전까지는 해방된 조국이었는데 이제는 소련군 점령하가 됐다는 정보를 주네요. 역시 보기에 나와 있는 소재의 첫 번째 역할,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해준다. 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되겠다. 그렇죠? 긍정, 부정 박치기 하지 않으면 아예 사실이 아니면 두세요. 논리적 해석의 가능성만 열려있으면 틀리지 않아. 그렇죠? 비문학은 맞는 게 맞고 틀리는 게 틀린데 문학에서는 틀리지 않으면 두세요. 해석이 가능하면 두세요. 왜냐하면 감상을 강제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는 넘어가시면 틀린 게 답이야. 나머지 1번, 2번 문제도 보실게요. 1번 문제는 별표 하나 할까? 이 문제는 작년 9월 치러졌을 때 오답률 4위 문제예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4번째 40% 정도의 오답률을 기록하는 10명 중에서 6명이 맞췄던 문제인데 제가 1분만 드릴게요. 풀어봐. 1분 드려요. 그러니까 60%의 드느냐 40%의 드느냐. 왔다 갔다 안 해 볼 수 있어. 잘 보이지. 피로를 풀지 말고 문제를 풀어봐. 왜 피로를 풀어? 피로 풀지 마. 긴장하다가 잠깐 쉬어. 요것만 하고 싶게. 그리고 오랜만에 가면 좋겠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풀어보자. 이게 수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실 수능 평가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베스트 5야. 근데 괜찮지? 이거만 하지, 그렇죠? 이렇게 1번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념만 이해하신 가운데 사실 판단만 해. 더 이상 안 시켜. 부담 갖지 마. 시랑 소설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까? 시보나 소설보다. 시가 제일 어려워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압축적이라서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아. 그런데 시는 제가 잘 푸는데 소설은 틀려 하는 친구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냥 그만큼 읽고 전체 주제를 알았으면 해서 그래.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가 꽤 있어요. 소설이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가 읽은 것만 문제로 나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요 묻지 않아. 근데 이제 나는 전체를 알고 싶잖아. 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 왜 그러는지도 알고 싶다.
근데 본문은 요만큼밖에 없어. 요만큼만 이해. 그러니까 막 상상하고 덧붙이고 하지 마. 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어. 딱 그냥 그것만 보고 이해해서 문제 풀면 더 이상 안 물어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것만 써. 1번부터 보시죠.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끊을게요. 빈번하다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얘는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평가 문제에서는. 근데 본문 전체에서 대화가 몇 번 나왔어? 딱 한 번 나왔지, 그쵸? 딱히 빈번하다고 뒤에 이제 국민 총독 영맹 개퇴 한 번, 두 번 나왔어. 이거 가지고 빈번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 도저히 근거가 없다, X고요. 대화를 빈번하게 쓰면 현장감을 높일 수는 있어. 그건 뭐 가능한데 여기서는 앞에가 아예 안 되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겠고요. 2번. 인물 간의 대결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드러난 갈등의 양상은 인물과 뭐의 갈등이야? 여기 인물이 없어. 이인국 박사랑 혜순이밖에 없어. 둘이 갈등 일으켜? 아니요. 도망가자 그랬어. 여기 나타난 갈등은 인물과 사회, 부정적인 현실과의 갈등이죠. 인물 간의 대결의식, 갈등 딱히 드러난 거 없네요. X하시고. 이제 그 부정적인 현실이 인물로 형상화될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일제 점령하에서 총독부에 있는 관리, 뭐 그러면 걔와의 갈등 이런 거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뭐 없어. 3번.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끊을게요. 맞네. 있었지. 인물의 과거 행적 되네요. 과거 얘가 어떻게 했어? 친일에서 친수로 넘어가려고 했어. 거기 뒷이야기 좀 말씀드리면 소련군이 점령해서 이인국 박사가 친일 행위해서 잡혀요. 감옥에 잡혀가. 그런데 걔가 잡혀가서 친수를 하기 위해서 독학으로 소련말을 배워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독학으로 소련말을 배웠는데 마침 그 교도 소장이, 그 감옥에서의 소장이 이 얼굴에 종기가 나요. 근데 얘가 그걸 수술해줘. 그래가지고 아주 신임을 얻게 되고 친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큰 이제 그 배경을 얻게 돼. 그러면서 친수를 또 하게 돼. 이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이 점령하니까 고려청자를 빼내서 브라운 대사관에게 이렇게 뇌물로 줘요. 그리고 미국 초청장을 얻어내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4번 보시면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 사용하여 없죠? 없었어요. 뭐 비유라든가 지금 딱히 없죠. 공간적 배경 뭐 없고요. 5번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끊을게요. 일단 현학적인 표현이 뭐야? 현학적은 말 그대로 잘난 체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작품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게 현학적이야? 어떻게 하면 좀 잘난 척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자어. 우리말보다 한자어를 빈번하게 쓰면 좀 아는 척을 하는 거야. 좀 아는 체를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예를 들면 뭐 의사니까 이제 의사들이 쓰는 용어가 있겠죠. 손가락 앰퓨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겠죠. 앰퓨테이션, 절단이구나. 이렇게 나오면 아, 얘가 좀 현학적인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딱히 없죠. 관념, 전문 용어라든가 관념어들을 많이 사용하면 현학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거의 정답은 거의 여기 있어. 한자어를 사용해서 더 현학적 표현을 찾을 수도 있어요. 딱히 없고요.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 비판적인 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죠? 얘는 지금 기회주의자였지? 얘는 아니겠다. 분명히 X다. 뒤도 X고 앞도 X. 2번 보실까요? 기억 부분부터 기억 미음 보실게요. 기억 부분은 뭐였냐면 손가락으로 먼지 닦고 확인하는 부분이었어.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고 빈틈없고 까다롭다, 철저하다, 결백증이다.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고. 나머지도 보자고요. 이번에 니은은 뭐였냐면 약삭 빠르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얘가 잽싸게 의사들을 모아서 종합병원 차리고 자기가 원장 먹었는데 좀 이렇게 얘가 굉장히 수완이 좋고 약삭 빠르다 정도가 되겠는데 사력 있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고 얘가 뭐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런 건 없네. 3번이요. 디귿은 뭐였냐 하면 소련군이 점령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멍 때리는 장면이에요. 기쁨? 에이 안되겠다. 그렇죠? 기쁨 도저히 아니고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살지? 나 친일파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런 상황. 4번의 리을은 뭐냐면 그 국어 상용에 가라는 글자를 막 그 종이를 찍고 있는 부분이죠. 얘가 철저하게 친일 행위를 감추려는 모습이 되겠죠.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 소련군 오네 친일의 행적을 없애야지니까 반대가 되겠구나. X고요.
미음은 아이들을 소학교, 일본 소학교에 보내서 일본 초등학교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아이를 쪽팔리게 키우려는 그런 노력을 봤어요. 아이들을 염려하는 자상한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마저 세뇌시키려는 철저하고 아주 그 주도 면밀한 빈틈없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네. 자, 졸리지? 잠깐만 쉬게요. 10분만 쉬고